그리고 20날 이진용으로부터 5명의 장정이 와서 내일 밤 계정 주재소를 습격하려고 한다며 내일 밤 유석과 같이 있는 사람과 함께 제석산 아래에서 계정역과 금천역 사이에 기차굴 위 산속에 숨어 있다가 계정역 쪽에서 총성이 울리면 산에서 바위를 굴려 기찻길을 막으라는 지시를 받았다. 다음 날 영리는 석가래 3개를 준비해서 광국과 명호를 포함해 12명이 임꺽정이 활약한 적이 있다는 청석골이 있는 제석산으로 향했다. 저녁 무렵 산에 도착하여 산 위를 돌아다니며 굴려내리기 적당한 바위 20여 개를 보아두고 미리 지렛목으로 쓸 돌까지 바위 밑에 준비했다. 그리고 움직일 수 있는지 석가래를 넣고 흔들어 보아서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다른 돌로 선정해가며 준비했다. 그리고 이내 어두워지고 자시가 가까워지자 동쪽 하늘에 달이 떠서 사물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자 바위를 석가래를 이용해 굴렸다. 한번 구르기 시작한 바위는 탄력이 붙어서 나무 혹은 바위에 부딪히며 구르기 시작했다. 쿵쿵 우지직딱 구르던 바위가 나무를 후려치며 멈췄다. 다시 옆으로 다가가 지렛목을 괴고 석가래를 지렛대로 해서 돌을 굴리기 좋게 한 다음 힘껏 밀었다. 이번에는 나무를 피해서 잘 굴러가더니 앞불사 철길로 떨어지지 않고 옆수로에 박히고 말았다. 다시 또 하나를 굴렸는데 이번에는 옆으로 굴러서 다른 곳으로 한참을 굴러갔으나 실망하지 않고 다시 굴렸다. 다시 굴린 바위는 수로 옆에 박히고 5번째 만에 겨우 하나가 철로 가운데에 박히자 모두 환희에 차서 와! 하고 소리를 질렀다. 다시 몇 개를 굴렸는데 4-5개가 넘게 굴렸는데도 철길 위에 바위가 정확히 떨어지지 않았다. 그리고 멀리 계정역 쪽에서 총성이 울렸다. 서둘러야 한다. 그렇게 몇 개를 더 굴렀는데 이번에는 굴린 바위는 제일 먼저 굴려서 수로에 박혔던 바위에 부딪히고 바로 철길 위에 자리를 잡았다. 이야! 하는 소리가 저절로 나왔다. 그렇게 10대 개의 바위를 굴렸는데 대부분 처박히거나 다른 곳으로 굴러가고 했는데 그중 2개가 정확히 선로 위에 멈춘 것이었다. 그리고 내려가 다시 한번 쉽게 바위를 치울 수 있는지 흔들어 보았다. 맨손으로는 10여 명이 밀어도 쉽게 굴릴 수 없었다. 그리고 숨어서 결과를 보고 싶었으나 한시도 지체할 수 없다. 자, 빨리빨리 갑시다. 영린 일행은 서둘러 자리를 떠났다. 산길을 걸어 예성강가에 다다랐을 때 당동 쪽에서 총성이 울리고 있었다. 급히 언강을 건너서 무동산을 끼고 길을 재촉하여 아침 무렵 고지천을 건너 태백산에 올라서 한숨 쉴 수가 있었다. 후에 한정만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로는 개성분견소에서 적병들이 기차를 타고 와 계정역에서 일부 내리고 일부는 금천역 일부는 한포역에 내려서 길목을 차단하려고 했는데 기차가 굴에 들어가기 전에 탈선했다는 것이었다. 그날 금천의 분견소 현병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양에서 온 일본군 지원병들은 금천에서 내려서 계정역으로 오지 못하고 제석산 뒤 월양산 묘지산 사이를 둘러싸고 수색을 하였으나 헛수고만하였다. 다음 날 다른 의병들이 금천 잠성 사이인 대연에 바위를 굴렸는데 산에 적당한 바위가 없어서 조금 작았는지 철로 공부가 치웠다. 그리고 그날 오후 또 다른 의병들이 한포잠성 사이 판교 남쪽에 대6자 되는 돌 2개를 선로 좌우에 놓아 다리 아래로 기차를 전복시키려 했으나 역시 공부가 발견에 치웠다. 사흘 뒤 새벽에 한포 남쪽으로 오리 정도 떨어진 곳에 5차가량의 돌을 선로 좌우에 놓았으나 기차가 지나기 전 점검을 나온 공부가 치웠다. 그로부터 개정 금천 평산 분견대 일본 헌병들의 선로 순시가 시작됐다. 그런가 하면 처음에는 전화선이 전기가 통한다고 두려워했으나 아닌 것을 알고 긴장대로 후려쳐서 끊기도 했는데 전화 통화가 안 되면 즉시 헌병들이 달려와야 했기 때문에 일본 헌병들을 충분히 피곤하게 할 수 있었다. 그리고 광국이 내일 떠나기로 한 26날 밤에 영린이 광무왕제로부터 받은 의병장 교지를 광국에게 주면서 광국아 이젠 이걸 내가 간수해야 할 것 같다. 아무래도 나라가 기울어져 힘들 것 같아서 이야기인데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다. 그때 후손에게 전해서 귀감이 되게 하고 후손들 보육에 힘써라. 네 아버지. 다음날 갑발기 무렵에 광국은 명호와 함께 평산에서 기차를 타고
서울로 해서 부지런히 걸어서 마치고개를 넘어 마석을 지나 호명산을 끼고 강을 거슬러 올라 대매기고를 지날 때에는 땅거미가 지고 어두워지고 있었다. 그리고 컴컴해진 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강가에 도달했지만 도저히 강을 건널 용기가 나지 않아 염치불구하고 문을 두드려 하루를 유하게 되었다. 사랑방에 들었는데 주인장이 물었다. 젊은이는 어디 사는 뉘신데 이렇게 늦은 시각에 어디를 가시오? 예, 저는 양평 단월에 사는 김광국입니다. 간내올 유자 구자 석자 되시는 분의 서객입니다. 구석 어르신의 서랑 되시는 분이구먼. 우리 선친의 중마고 오셨는데 그리고 제동은 나하고 둘도 없는 친구인데 그래 어디를 갔다가 오는 길이셔. 내 양주 물고란 작은 댁에 갔다가 늦어서 이렇게 염치불구하고 들렸습니다. 아이고 시장하시겠구먼 하면서 아내다 연락해서 저녁을 내오게 하였다. 어둡고 해빙기라 강을 건너는 것은 위험하니 예서 자고 내일 건너시게. 그렇게 제동의 친구 집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기다란 장대를 하나씩 준비해서 장대의 가운데를 가로로 잡고 언 북한강을 건너는데 얼음이 희고 푸석한 곳이 몇 군데 있었다. 장대는 만약 얼음이 깨져 물에 빠지더라도 쉽게 빠져나오기 쉽게 준비한 것으로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는다고 하지 않았던가. 무사히 강을 건너 제동의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들어서니 모두가 깜짝 놀랐다. 아닌 방중에 홍두깨라고 식전대바람에 매부되는 사람이 들이닥쳤으니 모두가 놀라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마련하느냐 한바탕 부산을 떨었다. 늦은 새배 일망정하고 나자 제동이 입을 열었다. 어디서 오기에 이렇게 아침 일찍 오시게 되었나? 이에 평산에 갔다가 어제 일찍 기차를 타고 한양을 들러서 부지런히 온다고 한 게 강 건남 마을에 밤늦게 도착하여 강을 건너기가 위험하여 개서 자고 왔습니다. 어휴 온종일 걸어서 왔으니 고생했네. 그래 사돈 어르신을 비롯한 집안 내내 두루 평안하시고 예 모두 평안하십니다. 누이도 잘 지내고 있겠지? 조카도 몸 충실하고 예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사가 오가고 하는 사이에 조반상이 들어오고 조반을 마치고 나서도 이곳으로 이사를 오겠다는 말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전답을 처분한 돈을 온전히 가지고 있어도 입이 떨어지기 어려운데 반 넘게 아버지께 드리고 왔으니 더욱 입을 열기가 어려웠다. 그리고 의암 선생님의 근황을 물었으나 지난 정민년에 하석 아저씨가 외놈들에게 학살을 당해 돌아가시고 의암 선생님은 무신년에 러시아로 떠나고 작은 댁은 아주 멸문이 되었다며 안타까워했다. 그나저나 자네도 몸 조심하게 아버님 하시는 일도 있고 하니 그래서 말씀이 온데 지난 동짓달에 외놈들이 단월에 와서 아버지 근황을 묻고 다녀서 이곳으로 이사를 하려고 전답을 팔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네. 아무래도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네. 형님께서 잘 도와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우다마다 여부가 있나? 그래 얼마를 가지고 얼마만 한 땅을 사려나? 광국이 한참을 뜸을 들인 뒤 입을 열었다. 그게 실은 중도금 받은 것을 평산 아버님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남은 건 절반이 안 되는 잔금이 남았는데 서마지기도 사기 힘들 만큼 남았습니다. 제동으로서는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그렇다고 크게 탓을 할 수도 없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 집사람에게는 비밀로 하시고 우선 행랑이라도 빌어서 살면서 집을 짓고 적당한 땅이 나오면 사고 우선 남의 땅이라도 붙였으면 합니다. 이런 인사를 받나 아니 처자식하고 살 생각을 해야지. 세 식구 겨우 먹고 살 만한 재산의 절반을 넘게 의병하는 아버지를 주다니 속이 끓었지만 어떻게 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는 동안에 광국이 왔다는 소식을 접한 작은 처남 제남이 사랑방에 들어왔다. 제남은 광국보다 5살 위로 맞절을 하고 나서 통상적인 안부를 묻고 나서 다시 이야기가 이어졌다. 형 제동으로부터 광국의 이야기를 들은 제남도 뾰족한 수가 없었다. 우선 이사를 오게 되면 큰 집 행랑이라도 들게 하고 올 농사가 끝난 가을에 집을 짓는 방법밖에 없네요. 그럼 2월 20날 잔금을 받는 대로 이사를 오겠습니다. 그렇게 하게나 그날에 맞춰서 방을 비우고 손질을 해놓겠네. 그렇게 결론을 내고 이틀을 더 쉬고 광국은 단월로 돌아오면서 명호에게 물었다. 자네는 어떻게 할 생각인가? 나야 뭐 가진 게 없어서 단출하긴 한 해만 나도 어디론가 옮겨야 할 것 같기는 한데 좀 더 알아봐야지.
단월로 돌아온 광국은 남순에게 모든 일이 다 잘 되었다고 하고 잔금을 받는 대로 간내울로 이사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렇게 이삿날이 다가와서 영준, 하덕, 은덕, 주덕, 진홍이까지 집안의 남자들이란 남자는 다 나서서 이삿짐을 지게에 한 짐씩 지고 피난민 행렬처럼 길을 나섰고 남순도 진명을 업고 간단한 이불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따라 나섰다. 그렇게 쉬며 걸으며 길곡에서 점심을 먹고 동막골 장락산을 넘어서 미순회에 도착했을 때에는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깨운게 강 건너 미순회에서 배를 대고 기다리던 제동 제남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들이 두 번에 걸쳐서 강을 건넜고 제동의 행랑에 이삿짐을 풀고 제동의 집에서 준비한 저녁을 먹고 모두 사랑방과 행랑에서 잠을 자고 이튿날 조반을 마치고 가다가 욕이라도 하라며 싸준 주먹밥 5덩어리가 든 보자기를 받아들고 광국과 남순만 남기고 단월로 돌아갔다. 돌아오면서 영준이 식구들에게 입단속을 시켰다. 누가 물으면 경성을 다녀왔다고 하고 기차를 타고 만주로 이사 갔다고 하라고 했고 집에 도착한 영준은 온 집안 식구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했다. 그리고 얼마 후 차 포수의 아들도 쫓기듯 단월을 떠났다. 그렇게 야금야금 뱀 개구리 삼키듯 재반 준비에 기초하여 1910년 초에 토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3월에는 토지조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토지조사국을 설치하였다. 광국은 제동의 주선으로 서마지기 논을 구입하고 나머지는 소작을 얻어서 열심히 농사일에 매진하게 되었다. 1910년 8월 22일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사이에 합병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어 대한제국의 내각 총리 대신 이완용과 제3대 한국 통감인 데라우치 마사타케는 형식적인 회의를 거쳐 합병조약을 통과시켰다. 8월 29일 이 조약이 공포되면서 대한제국은 국권을 상실하게 되어 을사늑약을 사조약 이후 실질적 통치권을 잃었던 대한제국은 일본 제국에 편입되었고 일제강점기가 시작되었다. 그 무렵 가경자의 신함의석은 나라가 망했다는 급보를 받고 허탈해하며 바로 황골 외당의 집으로 향했다. 신함으로부터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홍석은 온몸을 부르르 떨며 내가 외놈들과 싸울 게 아니라 이완용, 박재순, 이지용, 이근택, 권중현 이놈들부터 죽였어야 했는데 이제 나라가 망했으니 아이고 아이고 어흐흐. 대성통곡 소리에 재원과 희순을 비롯한 온 집안 식구들이 놀라 달려나왔다. 이를 어쩌랴, 이를 원통해서 어이 산단 말이냐. 어흐흐흐. 외당의 가족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이웃이 웬일인가 하여 하나 둘 모여들어 20여 명의 마을 사람들이 바깥마당에 모여서 웅성거렸다. 그도 그럴 것이 외당의 집은 한 골에서 큰 한 골과 작은 한 골 도랑 건너 서너 집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조금 올라가면 몇백 년 된 느티나무가 있는 곳에 있어 나라가 망했다는 소문은 금세 온 마을로 퍼졌다. 그날 희순이 저녁을 지어 겸상을 올렸으나 의당은 수저를 들지 않아 신함은 감히 수저를 들지 못하고 뻘쭘히 앉아 있어야 했다. 얼마 후 희순이 숭늉을 쟁반에 받쳐들고 들어서다 상위의 수저가 그대로인지라 급히 안으로 들어가 재원을 내보내었다. 아버님 어찌하시려고 식음을 전폐하시니 소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길게 한숨을 내쉰 외당은 나라 잃고 외놈들의 노예로 살기보다는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려놓는 것이 충성된 백성의 마지막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하는 말인데 난 할 일도 해야 할 일도 다 잃어서 생을 마치려 한다. 소자에 외람되고 우매한 소견이오나 헛되이 목숨을 버릴 것이 아니라 인석 당수께서 몇 번씩이나 요동을 오간 것은 거기에서 뭔가 답을 찾을 수 있어서가 아닐까 합니다. 하오니 저희 가족 전부가 국권을 회복하는 일에 매진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 사료되옵니다. 저도 미력 하나마 형님을 모시고 만주로 따라가 힘을 보태겠습니다. 아저씨 말씀이 100번 지당하옵니다. 여기서 사람을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모아서 만주로 가서 후일을 도모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하옵니다. 그 말에 외당은 생각을 고쳐먹고 고개를 끄덕였고 희수는 음식을 덮여와 조금 들기는 하였으나 식사를 평시에 반 정도 밖에 들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같이 떠날 동지들을 규합하여 떠날 준비에 들어갔다.
9월 30일 일제는 기다렸다는 듯이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 토지조사 및 토지 소유에 관한 조선총독부 칙령 제361호를 내리고 다음 날인 19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라는 부칙까지 발표했다. 그리고 10월 1일에는 조선총독부가 설치되어 초대 총독의 데라우치 마사타케가 부임했다. 10월 7일에는 일본이 조선기종령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이완용 등 75명에게 자기를 수여했다. 한편 간내울에서는 광국이 1년 농사가 마무리되면서 가을 추수기가 다가오자 제동에게 이야기를 해 탈곡기를 들여왔다. 그리고 드디어 광국이 농사지은 벼를 타작하는 날 저녁 수확한 벼 10섬 중 5섬이 지주의 몫으로 가져가는 것을 본 남수는 그간에 있었던 일을 큰오빠 제동으로부터 들었다. 기가 막힐 노릇이었다. 어떻게 자신을 속이고 재산의 절반을 의병활동을 하는 시아버지를 갖다 줄 수 있는지 도대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왔다. 그날 저녁 광국과 남수는 결혼 후 처음으로 심하게 다투었다. 다툰다고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었다. 그 무렵 물꼬란 영우는 아들 넷을 두었는데 큰아들 형덕은 24살로 작년에 장가를 들어 진천이라는 2살 된 아들이 있었고 둘째 완덕이 19살, 셋째 흥덕이 16살, 막내 양덕이 12살이어서 다복하게 살고 있었고 노동력이 풍부하여 열심히 일해서 살림이 불어나고 있었다. 그 무렵 가오실 이대감 아들 수석 이성영이 갑자기 땅을 싸게 내놓았는데 조선인에게만 판다고 하였다. 이에 영우는 그의 추수한 것을 겨울 먹을 것만 남기고 소까지 팔면 방골에 있는 논 20여 마지기를 마련하겠다 싶어 아버지 기호의 승낙을 얻어 광대울 고개 넘어 가오실 은행나무 아래 수석의 99칸 집을 방문하였다. 안내되어 들어가서 수석을 뵙고 방골 논을 사고 싶다고 하니 흔쾌히 깎아주면서 열흘 안에 잔금을 가지고 오라고 하셨다. 그렇게 추수한 것을 겨울 식량만 남기고 팔고 소까지 팔아서 잔금을 지불하러 갔더니 수석께서 융숭하게 점심을 대접하며 자네 방골에 자그마한 앞산하고 물막골에 작은 산하고 꽃제 자투리 땅이 너던 마직이 있는데 그것도 사지 않겠나? 하고 물으셨다. 제가 가진 것이 없어서요. 아니, 한양에서 물주가 와 있는데 땅을 외상으로 주겠네. 삼자가 계약을 쓰는데 나는 땅값을 물주에게서 받고 외상 땅값은 자네가 농사를 지어 내년 추수가 끝나는 대로 갚으면 되는 방식인데 하겠나? 하셨다. 집에 가서 춘부장께 여쭈어보고 내일까지 답을 주게 하셨다. 집에 와 아버지께 말씀을 드리니 그거 괜찮을 것 같다고 하여서 다음날 계약을 하고 외상으로 방골 앞산 그리고 꽃제 논 단마지기 그리고 물막골 육아 모이터 산 문서를 받아가지고 서울 물주에게 차용증을 써주었다. 그렇게 영우는 보릿고개까지만 넘기면 물골한 30리 안에서 부자가 될 꿈에 젖어 있었다. 한편 갈 곳을 잃은 영린과 지완을 비롯한 서너 명은 떠돌이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고 외놈들의 대대적인 소탕 작전으로 행동 반경이 점점 줄어들었다. 이곳저곳에서 농사일을 도우며 호구지책 해나가는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오늘은 이 집에 타작하는 일, 내일은 저 집에서 도리깨질을 하며 한강을 건너 김포까지 오면서 가을 추수철이 지나자 호구지책으로 생각해낸 것이 재물포가 제법 사람이 늘어나서 나무를 팔기에 적당하리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마침 날씨도 하루하루 쌀쌀해지는 시기가 된지라 가재골 어느 집 행랑을 빌려서 네 사람이 매일 나무를 해다 재물포에 가서 파는 나무꾼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러다 보니 신식총은 총알이 없어 쓸모가 없어서 다른 대원과 함께 한정만 대장에게 다 보내고 겨우 조총 3정이 전부였다. 그마저 감춰두고 쓰지 않은 지 오래되었으나 지환이 사냥꾼인지라 잘 관리되고 있었다. 그러면서 보니 재물포항에는 가끔 일본서 군함이 들어와 병력을 내려놓고 다시 기차를 타고 하는 것이 목격되었다. 그리고 돈이 되는 희나리는 쌓아놓고 말려서 팔았고 다 팔면 막걸리로 목을 축이며 울분을 사기고 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대로 싸워보기나 하고 나라를 빼앗긴 게 아니고 벼슬 깨나 한다는 자들이 친일을 해서 나르를 들어먹었다는 생각을 금할 길이 없었다.
그런데 일본에서 군함이 오는 날은 전날부터 헌병들의 숫자가 늘어나서 내일 또 외놈들이 들어오는가를 감지할 수가 있었다. 한편 간내울에서는 그동안 틈틈이 준비했던 제목을 켜고 다듬고에서 5칸짜리 초가집을 짓는데 제동의 집이 있는 쉿골에서 작은 언덕 너머 강가에 터를 닦고 커다란 돌을 밧줄로 묶어서 4사람이 들었다가 놓았다 하면서 터를 다지고 주춧돌을 놓을 때도 구덩이를 파고 작은 돌을 2자 이상 다져 넣고 그 위에 주춧돌 12개를 놓는데 하루가 넘게 걸렸다. 다음 날 기둥을 세우고 중방과 보와 도리를 끼우고 그날 저녁 무렵에 상냥식을 했다. 대들보라고 조금 건실한 놈으로 마루가 될 곳 아래에 놓고 제동이 붓을 들어 용경술년 10월 10일 입주 상냥구라고 쓰고 그 밑에는 응천상지, 오광비지 상지 오복이라고 2줄을 써 내려갔다. 남순이 이고 온 시루떡과 북어 1마리를 상위에 놓고 광국이 절을 하고 대들보 양쪽에 밧줄을 걸어서 올려 끼우고 북어를 매달아 놓는 거로 마무리했다. 사흘째 되는 날은 석가래를 걸고 못을 박아서 고정하고 다음 날은 석가래 위에 선자를 대고 외를 엮어서 씌우고 다음 날은 새우를 받는데 진흙은 펴다가 마당에 놓고 작두로 짚을 성글게 썰어서 넣고 물을 뿌려가면서 진흙을 발로 밟아 이겨 지붕에 붓고 다지자 그때까지 엉성하게 세우고 조립을 했던 집이 진흙의 무게로 자리를 잡고 흔들림이 조금 덜했다. 다음 날은 위에 솔가지를 덮고 그동안 엮은 이형을 올려서 덮어 씌우고 속고삿을 석가래 끝에 묶고 다시 그 위에 이형을 오 한 번 덮고 겉고삿을 석가래 끝에 묶어내는 것으로 지붕이 완성되었다. 그런 가운데 제물포에서는 일본 헌병들이 분주히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니 내일 또 많은 일본군이 들어오는 모양이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온 지환이 영린에게 서방님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마찬가지인데 내 손주까지 보고 살 만큼 살았으니 내일은 저놈들 죽이고 살 값이라도 할까 하는데 어떻소? 하면서 그동안 생각했던 것을 얘기하는데 지환의 의지는 비장했다. 알았소. 차 동지의 결심이 그러하다니 장하오. 내 좋은 날이 오면 꼭 동지가 한 일을 명호에게 장한 아버지였다고 후세에 꼭 전하도록 하겠소. 그렇게 4사람은 술을 나눠 마시고 잠자리에 들었으나 모두가 망감이 교차에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다음 날 며칠 동안 해답해서 쌓아놓은 희나리가 적당히 마른 장작이 되어 속에 조총과 연자납탄환, 하선약과 선약을 감추어 지게에 지고 제물포로 향했다. 일본 헌병의 검문을 무사히 통과하여 장터 한 귀퉁이 그러니까 부둣가 가까운 한쪽 귀퉁이에 지환이를 장작더미 안쪽에 조총과 연자납탄환, 하선약과 선약을 함께 넣고 장작을 가려서 쌓았다. 한참 후 누런 군복에 외놈들이 배에서 내리는데 흡사 땡빛대 같았다. 헌병들은 호루라기를 불어대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2 대원은 멀리 떨어진 다음 영린이 천천히 장작가리에서 떨어지기 시작해서 10여 보쯤 떨어지자 바로 총성이 울리고 외놈 하나가 거꾸러졌다. 영린은 2 손을 모아 합장을 하여 극락왕생을 빌었고 구경을 나왔던 사람들을 뿔뿔이 흩어지고 외놈들은 우왕좌왕하고 헌병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는 사이에 또 한 발의 총성이 울렸다. 또 한 놈이 거꾸러지고 놈들은 우왕좌왕했지만 어디서 총알이 날아왔는지도 모르고 그러는 사이에 또 한 방의 총성이 울리고 한 놈이 거꾸러지고 놈들은 모두 엎드리고 감히 일어서는 자가 없었다. 영린은 숨어서 계속 주시하면서 합장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총을 쏜 곳을 찾기 위해 일어서면 여지없이 총성이 울리고 또 한 놈이 거꾸러지고 모두 엎드렸다. 그렇게 마냥 엎드려 있을 수 없었는지 대장인 듯 한 놈이 빨리 찾으라며 고함을 질렀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집들을 수색하기 시작하자 총성이 울리고 또 한 놈이 거꾸러지고 모두 엎드리고 총을 재는 동안 잠잠해지자 다시 또 빨리 찾으라는 고함이 있었고 한 방의 총성과 함께 또 한 놈이 쓰러졌다. 순간 모두 엎드리고 사방을 살폈다. 그리고 또다시 고함에 주변의 집들을 수색이 시작되었는데 이번에는 총성과 함께 장작가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신약과 선약을 바꾸어 넣고 흔들고 방아쇠를 당긴 것으로 불발탄이 되면서 순식간에 연기가 피어오른 것이다. 저기다
하면서 놈들이 몰려들어 장작더미를 헤쳐내고 지환을 끌어내어 그들의 상징인 일본도로 누가 말릴 사이도 없이 쳐버렸다. 순간 영린의 입에서도 작은 신음이 나왔고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게 되었다. 그리고 모두 일본도를 빼들고 달려들어 지환을 난도질치고 짓이겨 매밥을 만들었다. 순간 숨어서 보던 영린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놈들은 우리의 국모 명성황후도 저런 식으로 살해하고 불태워졌구나 하니 온몸이 떨렸다. 그리고 헌병들이 수색을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집마다 사람을 끌어내어 장마당에 세우고 있었다. 이젠 남은 두 의병과 함께 잡히는 건 시간 문제로 각자가 흩어져 도망을 쳤다. 저놈 잡아라 하면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총성이 울렸다. 달아나던 한 대원이 총을 맞고 쓰러졌다. 그 사이에 또한 대원이 그곳에서 반대편으로 숨어서 도망을 치다가 놈들의 눈에 띄고 말았다. 저놈 잡아라 하면서 호루라기를 불면서 헌병들이 우르르 달리기 시작했다. 영린도 그 틈을 노려서 숨어서 시장통으로 신속히 도망을 치고 있었다. 그리고 잠시 후 멀리서 몇 발의 총성이 울렸다. 그렇게 시장통을 거의 빠져나왔을 때 헌병의 눈에 띄고 말았다.